9인 이상의 승용차, 9인 이상 카니발이나 뭐 스타렉스 이런 경우에는 매입세 공제가 되고, 근데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인 경우 중에서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운수업이나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이나 운전학원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차량을 영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를 해주고 있고요. 그 외의 경우는 모두 다 업무용으로 봐가지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만약에 이 뭐 트럭이나 영업용 승용차에 해당하는 경우에 저희가 뭐 주유비나 이런 경우에 매입세 공제를 해주잖아요. 반면에 뭐 일반 뭐 차량이 있는 법인 같은 경우에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매입세 공제가 안 되니까 일반 조표로 들어가겠죠. 그렇게 해서 나눠주시면 되고, 그래서 기름값이 조금 많이 나오거나 뭐 차량 뭐 수리비나 이런 게 끊겨 있으면은 한 번씩 확인을 해가지고 그 차량의 종류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파악하신 다음에 신고 시 반영하시면 되고요. 다음은 이제 접대비와 유사한, 접대비 또는 이와 유사한 비용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이 있는데, 접대비는 아무래도 소비성 지출이다 보니까 정책적인 목적에서 불공제를 하고 있고, 그 이유가 되게 좀 깊게 들어가 보면은 접대비 같은 경우에 만약에 제가 거래처에 접대를 하는 과정에서 뭐 식사를 대접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 식사를 대접한 거는 어쨌든 거래가 단절된 거잖아요. 음식점이 뭐 매입세 공제만 받고 거래가 끝나버리니까 매출세액이 안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 토지 매입하는 경우 면세 대상에 해당되는 거 다들 배우셨죠? 앞에서. 근데 그 토지를 매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토지 매입과 그 토지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원래 토지 같은 경우에는 뭐 세금계산서나 이런 게 끊길 일이 없는데, 뭐 토지의 형질 변경, 뭐 공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아니면은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건축물을 매입하자마자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회계처리상 건축물이 있는 부동산을 구입했을 때 건축물을 사자마자 건축물을 이제 부시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에 대한 매입 금액이랑 그 철거 비용이 모두 토지 취득분과로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철거 비용과 이제 건물 취득분에 대해서 토지 매입세액이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가 안 된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건물을 샀을 때 그 건물을 뭐 부시고 나는 이 토지만 사용할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 건물은 매입세 공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고, 그리고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 이거와 관련해서는 제가 판례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판례에서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취지를 토지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제하고 그 자체 공급에 대해서는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를 해주지 않고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고요. 이 자본적 지출에 대한 범위는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데 소요된 비용으로 기재하고 있고, 이거에 대한 사례로는 이제 골프장 사례가 있어요. 판례. 이 판례에 일단 기본적인 법령을 살펴보면은 토지 소유자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그 토지가 자기 거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가 안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토지를 임차해서 사용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거기에 만약에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무언가를 하더라도 자기 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면세에 해당되지 않고 매입세 공제가 가능해도, 그래가지고 이제 그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지 아니면 임차하고 있는지 구분을 하는 게 중요한데, 그 사례가 골프장이에요. 만약에 골프장 토지 소유자가 골프장 조성 과정에서 뭐 잔디, 수목, 식자재 공사, 뭐 그린, 티, 벙커 뭐 이런 조성 공사에 소요된 공사 비용은 토지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죠. 근데 이제 토지 소유자가 한 거기 때문에 이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 안 되고요. 근데 반면에 토지 소유자가 아니라 다른 사업자가 그 토지를 임차해서 골프코스 조성 공사를 한 경우에는 자기 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도 임차를 한 건지 아니면 자가소유인지에 따라서 매입세 공제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한 번씩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례를 몇 가지 가져왔는데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례만 살펴보면은
먼저 매입세액 불공제되는 사례가 왼쪽에 있는 건데 첫 번째로 이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매입세 그리고 토지 취득을 위한 직접적인 비용 뭐 공인중개사 비용이나 뭐 그런 중개비용 같은 경우는 매입세액 공제 안 되고요. 그리고 반면에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 아닌 것 그러니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들은 예를 들면은 건물을 그 토지의 건물을 신축하면서 든 비용들 그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 가능하고 그리고 이 철거가 두 가지 있는데 이 경우는 애시당초 토지를 매입할 때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할 목적으로 매입한 경우이고 이 매입세 공제가 되는 철거는 이제 건물을 사용하다가 너무 노후가 돼가지고 철거를 하는 거예요. 그 경우에 철거 비용은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토지와 관련된 사례들을 한 번씩 살펴보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당연히 면세 관련 매입세 면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면세 사업자이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없고요. 그리고 여기 비과세 사업도 포함되어 있는데 비과세 사업은 아마 부가가치세법에서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흔한 케이스는 아닌데 뭐 이런 방송사의 용역들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카지노 사업 중 도박 수입에 관한 사업 사례가 있긴 한데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가지고 간단하게 언급하면은 도박으로 수입을 받는 거는 부가가치를 창출한 게 아니잖아요. 도박이 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건 아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이 아니다 라고 판시해서 비과세 사업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어요. 근데 예외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이 끝난 후에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로서 등록 신청일부터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라고 하고 있는데 말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림으로 표현을 해봤는데 1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이렇게 표에 있다고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한 2월 1일 날 사업을 시작했어요. 아니 1월 1일 날 사업을 시작하고 이제 물건을 막 매입하기 시작했는데 사업자 등록을 만약에 6월 30일 이제 1기 과세 기간의 말일부터 20일인 7월 20일까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은 1월 1일부터 매입한 금액에 대한 매입세 공제 다 해줄게 라는 거고 반면 이때까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거에 대한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없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 그러면 이제 불공제 매입세액은 끝났거든요. 이런 불공제 매입세액 중에 제가 실무를 하다가 자주 접할 만한 사항은 아무래도 접대비가 제일 클 거예요.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이랑 아니면은 업무 승용차 관련된 거.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중점적으로 봐주시고 그리고 가사용 경비들도 원칙적으로는 매입세 공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저희 뭐 MRI 같은 거 돌려보면은 뭐 심야 시간 사용되는 걸로 파악이 되는 거 확인해라. 주말 사용하는 거 확인해라. 라는 게 있는데 그런 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뒷부분은 조금 간략하게 하고 점심시간을 가질 건데 이제 매입세 공제에 대해서 봤고 전체적인 부가가치세 계산 구조를 볼 건데 매출세액에서 매입세 공제하고 그러면 이제 이걸 납부세액이라고 해요. 여기서 이제 경감공제세액이나 뭐 예정고지세를 차감해주고 각종 뭐 가산세를 더해주면 최종적으로 납부하거나 환급할 세액이 발생하는데 여기서 이제 볼 거는 이 경감공제세 경감공제세액에는 전자신고세액 공제랑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공제가 있는데 가끔씩 자체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다가 이제 기장을 맡기시는 거래처 사장님들을 보시면은 이 전자신고세액 공제가 왜 안 들어갔냐고 이렇게 질문해 주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는데요. 이 전자신고세액 공제는 이제 납세자가 직접 전자적으로 신고한 경우에만 1만 원은 공제받을 수 있고 이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 공제는 일정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요령을 공급하고 이제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전자적인 결제 수단으로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에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건데 그 일정 금액은 이제 발급 금액이나 결제 금액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의미하겠죠. 결제 금액이니까 이 금액의 1.3%를 곱한 금액을 연간 1,000만 원 한도로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이 적용 대상 사업자로는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아까 뭐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자 보신 적 있잖아요. 뭐 여객운송업이나 뭐 그런 분들, 뭐 운전학원업이나 그런 사업자, 그리고 간이과세자 중에 이제 4,800만 원 미만 이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랑 이제 신규 사업을 개시하면서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자, 이 경우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예정신고 미완급세액과 예정고지세액. 예정신고 미완급세액. 예정신고 미완급세액은 저희가 예정신고하고 나면은 조기환급이 아니니까 확정신고기한 때 그 예정신고 환급세액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예정신고 미완급세액은 조기환급을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상 환급세액은 확정신고 경과 후 30일 내에 환급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예정고지세액은 이제 예정신고 의무가 면제된 개인사업자들은 보통 예정고지로 납부를 하죠. 그리고 직전과세 기간 1억 5천만 원 미만인 영세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이제 예정고지된 금액을 직전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면 되고요. 이거는 뒤에 가서 한 번 더 자세히 볼 거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 관련 사례들이 있는데 이거는 세액 관련해서 매입세 관련해서 아까 봤는데 그거와 관련된 이제 판례들을 한번 보려고 해요. 먼저 첫 번째가 명의대여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글은 이렇게 장황하게 써있긴 한데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이제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이제 뭐 등록번호랑 이제 성명은 제대로 적었는데, 아니 상호를 제대로 적었는데 이제 성명을 이제 사실과 다른 성명을 기재해서 발급한 경우에요. 뭐 물론 이걸로 이 판례까지 나왔다는 거는 아마 금액이 크거나 뭐 이 세금계산서가 이 사건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겠죠. 근데 이거 보면은 성명이 다르게 나왔어요. 근데 저희가 아까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 사항에 보면은 공급자의 경우에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쪽 공급자 사업자 측에서는 이게 사업자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이라고 하고 있지 않냐. 이 또는이라는 말은 5월로 이게 성명이나 명칭 둘 중에 하나만 제대로 기재하면 되는 게 아니냐라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제 판결의 요지는 이 필요적 기재 사항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부가가치세 제도의 기초를 다지는 데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인정해주게 되면은 이 부가가치세 제도의 기초가 크게 흔들리고, 추가로 부가가치세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법인세, 소득세 등의 정확한 과세 산정이 곤란해서 부가가치세는 물론이고 이제 전체적인 세제 전반의 부실한 운영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걸 인정하지 않는 판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세금계산서 발행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이 필요적 기재사항만큼은 한 번씩 더 꼼꼼하게 살펴보고 발행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이 결과는 결론적으로 이 매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그런 아주 불상사가 발생한 사례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면세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겸용사업자와 관련된 사례라고도 볼 수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 그 버스 운송업 같은 경우 면세잖아요. 그래서 서울특별시 운송조합이 주식회사인 B신문사 사이에 이제 버스에 광고를 다는 거를 이제 용역을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그러면은 광고 제공을 하는 거는 광고 제공에 따라서 이제 대가를 받는 거는 면세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겸용사업자가 됐는데 그 이후에 매입세 공제를 받을 때 이제 버스 사업에 들어가던 뭐 버스 구입비, 이거는 이제 영업용이기 때문에 뭐 문제될 것 같고, 뭐 버스 구입비나 유류비나 수리를 위한 부품비들 이제 면세 사업만 하다가 광고 사업인 과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매입세 공제를 받은 거예요. 이제 겸용사업자로 해가지고 뒤에 가면 배우겠지만 이제 겸용사업자의 경우 원칙은 이제 실지 귀속에 따라서 과세 사업에 사용한 매입에 대해서만 매입세 공제가 되지만 실지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이제 공급가액분의 과세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을 해서 그 안분 비율만큼 매입세 공제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운송사업의 경우 얘네들이 이거를 이제 겸용사업으로 봐가지고
우리는 실질 귀속 모르고 이거 매입세액 공제 해가지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어요. 근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버스를 운송하는 데 있어서 광고를 달았어요, 옆에. 만약에 광고를 달지 않는다고 해서 이 버스 구입비나 유류비, 수리비 뭐 이런 게 안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거는 너무나도 명백하게 면세사업에만 관련돼 있는 매입으로 볼 수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 겸용사업자로 해가지고 안분율로 매입세액 공제받은 것을 부인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관련 법령을 보면은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용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계산은 원칙적으로 실지 귀속에 따라서 하되, 공통으로 사용된 경우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은 총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 공급가액 비율에 의하여 안분하는 방법으로 계산한다 라고 법령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법령과 관련된 내용은 뒤에 겸용사업자 가서 더 자세하게 보고, 결국 이 판결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실지 귀속을 따질 수 있으면은 실지 귀속에 따라서 매입세 공제를 받을지 말지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뒤에 종합 문제가 있기는 한데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이 문제는 나중에 한 번에 보도록 하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수업하는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하고 아마 실무적으로도 많이 마주치게 될 내용인데, 바로 겸용사업자의 세액 계산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겸용사업자라고 제가 말을 하는 거는 이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둘 다 겸용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세부적으로 보기 전에 과세사업용 재화, 그리고 면세사업용 재화, 그리고 공통사용자와 이 세 가지를 나눠서 매입식, 그리고 보유식, 그리고 처분식,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발생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보면은 과세사업용 재화의 경우에 매입한 경우에 당연히 매입세 공제 전부 다 받을 수 있죠. 매입세 공제를 전부 다 받고, 보유 시에는 별로 뭐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있다가 이제 처분 시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발생시켜가지고 매출세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다만 부가가치 원에서 배워냈지만 이 간주 공급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자개사태 중에 이 자가공급 중 면세 전용, 그러니까 과세사업용으로 재화를 매입했는데 이제 사업을 하다가 이거를 이제 면세사업에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 면세사업에 쓰기 시작하는 경우에는 이제 간주 공급에 해당되어서 이제 공급가액을 계산해줘야 되고요. 뭐 비상각자산은 뭐 시가로 과세 표준으로 하고, 뭐 삼각자산 같은 경우에는 뭐 상담률과 일정 뭐 기간이 지난 거에 따라서 계산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면세사업용 재화를 매입한 경우에는 이제 면세사업에 쓸 목적으로 매입했기 때문에 앞에서 불공제 대상으로 열거했던 그 면세사업용 재화에 해당해서 매입세액이 불공제됩니다. 그리고 이 같은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중간에 없는 이상 이거를 다시 택할 때 면세사업자이기 때문에 매출세액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는데, 중간에 만약에 보유하던 중간에 이 면세사업용으로 구입한 재화를 과세사업용으로 쓰기 시작했다 한다면은 과세사업용 재화를 이제 면세사업용으로 쓸 때 간주공급으로 과세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면세사업용 재화를 사와가지고 과세사업용으로 쓸 때 매입세 공제를 안 해주면은 이게 형평성이 맞지가 않기 때문에 신설된 생겨난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경우에 이제 뒤에서 정확한 개념은 배울 거고, 이제 과세사업에 전환한 경우에 일정 부분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매입한 공통사용 재화가 있는데, 이제 이 공통사용 재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입 시에는 이제 안분 계산을 하겠죠. 원칙적으로는 실질 귀속에 따라 계산을 하고, 뭐 원칙이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당기 이제 총 공급가액분에 이제 과세 공급가액 비율만 공급한 금액을 매입세 공제를 받았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매입할 때는 그렇게 매입세 공제를 받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 공통매입세 안분 계산을 예정신고 기간에 했다. 예정신고 기간에 하면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는 1기와 2기로 나눠져가지고 1월부터 6월 그리고 7월부터 12월 6개월마다 신고 납부가 원칙이에요. 근데 이제 납세자들이 한 번에 과도하게 세 부담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 6개월을 또 절반으로 나눠가지고 예정신고를 만든 거고, 그래서 그 예정신고를 할 때 안분 계산을 했는데 확정신고를 할 때는 만약에 안분 계산을 했다고 한다면 예정신고 때는 예정신고 기간에 대한 공급가액 비율대로 매입세 공제가 됐잖아요. 근데 이제 이 확정신고 때 정산이라는 걸 해줘야 돼요. 왜냐면은 이제 확정신고를 할 때 확정신고 기간인 이제 4월부터 6월 그리고 10월부터 12월에 대한 공급가액이 확정되기 때문에 전체 6개월치의 공급가액을 고려해서 이제 어떻게 매입세 공제를 받아야 되는지 정산하는 과정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공통매입세 재계산이 있는데 이 재계산은 이제 감가상각 자산을 매입했을 때 감가상각 자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 기수 쓰고 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여러 기수 쓰는데 그 경우에 매입할 때 당시에 그 과세 공급가액 비율로만 안분 계산을 하게 되면은 그 이후 과세 기간에 만약에 100% 면세로 사용하거나 뭐 아니면은 100% 과세로 사용하거나 하면은 이 매입세 공제 계산이 어떻게 보면은 틀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 재계산이라는 규정이 있는 거고, 이 재계산도 뒤에 가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 공통사용재화를 처분할 때는 어떻게 하냐? 처분할 때도 이제 면세와 과세의 겸용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 과세 부분에 대해서만 공급가액을 계산해서 과세 부분에 넣어주겠다라는 전체적인 틀을 한번 잡고 가겠습니다. 그럼 먼저 공통사용재와 공급시 공급가액 안분 계산인데 한번 개념을 보면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면세사업 등과 관련된 부분은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공급가액을 안분해야 한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공급할 때 과세분은 과세가 되는 게 당연한데 면세분은 과세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안분 계산을 해주는 거고요. 이거를 이제 실무상으로 계산을 할 때 보통 엑셀을 많이 사용하실 테고, 공급가액을 구하는 산식은 이제 그 해당 재화를 파는 공급가액,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겠죠 당연히. 왜냐면 부가가치세가 지금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이 공급가액에서 이거는 당기, 그러니까 그 판매 시점의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 대비 이제 과세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을 해줘요. 이게 왜 직전 과세기간에 따라서 안분을 해주냐면은 저희가 만약에 공통사용재화를 뭐 한 3월 달쯤에 판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럼 3월에 파는데 이거 팔 때 당기에 지금 공급가액이 확정이 안 돼 있잖아요. 근데 상대방은 세금계산서를 요구할 테고, 근데 거기다 대고 나 지금 6월까지 확정이 안 됐으니까 그거 확정되고 내가 알려줄게 이러면은 이게 거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그 편리성과 이제 실무상 그런 애로사항을 위해서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직전 과세기간에 공급가액이 없다 그러면은 직전 과세기간이 공급가액이 없을 때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 뭐 전전기 공급가액이 되겠죠. 뭐 이렇게 안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추가로 여기서 공급가액에 따라서 안분을 한다 그랬는데 뭐 건설업이라든지 뭐 이런 특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용 면적 비율로 안분을 할 수 있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되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거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안분 기준을 매입할 때 공급가액으로 안분 계산을 했다면은 이제 보유시 뭐 재계산이라든지 뭐 간주공급 아니면은 과세전환 매입세 그 금액을 계산할 때도 당연히 공급가액을 사용해야 되고, 이거를 나중에 처분할 때도 공급가액을 사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동일기준 적용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매입할 때 공급가액으로 기준을 잡았으면 보유할 때랑 판매할 때도 공급가액으로 기준을 잡아라. 근데 특례로 사용면적 비율로 안분을 할 수 있다면
매입 시에도 사용 면적 비율에 따라 공통 매입세액을 계산하고 보유 시 그리고 나중에 처분 시에도 사용 면적에 따라서 안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공급가액 안분 계산을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생략되는 경우가 세 가지 있는데요. 그 경우를 먼저 보면은 재화를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에 직전 과세기간으로 안분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 총 공급가액 중 면세 공급가액이 5% 미만인 경우, 그러니까 총 공급가액분의 면세 공급가액 비율이 5%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이제 안분 계산을 생략하는데, 이 안분 계산을 생략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 정도를 과세 표준으로 해서 과세한다. 그러니까 과세 재화를 판매한 걸로 봐서 전체를 과세 표준으로 넣을게 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거고요. 이 면세 공급가액이 5% 미만이라는 거는 이제 굉장히 낮은 비율이고 경제적으로 이거를 할 필요가 없다고 느껴지니까 이렇게 만든 거고, 근데 다만 금액이 많이 클 경우에는 이 5%도 굉장히 큰 금액이 될 수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5억에 5%면은 500만 원이죠. 그 500만 원이 뭐 어떻게 보면은 적을 수도 있는데 큰 금액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라고 돼 있어요. 이 말 뜻은 그 면세 비율이 만약에 4%예요. 5%에 미달해서 4%인데 그 재화의 공급가액이 5천만 원이 넘어가면은 아무리 이 예외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안분 계산을 해서 과세 표준을 구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이 가로치고 건별은 저희가 그 점수 입력할 때 그 건별이 아니라 이 발생 건수별이라는 의미고요. 그러니까 재화나 용역, 재화를 공급할 때 그 공급하는 건마다 5천만 원이 넘어가면은 면세 비율이 몇 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도 안분 계산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으로 두 번째로는 재화의 공급가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공급가액이 50만 원 미만이면은 전부 다 과세가 된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5만 원밖에 안 돼요. 그 5만 원 가지고 이 안분 계산을 하는 게 굉장히 경제적으로 낭비라고 생각돼서 공급가액이 50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이 경우에도 전부를 과세 표준으로 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재화를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여 직전 과세기간이 없는 경우. 제가 앞에서 그 과세 표준, 그 과세 공급가액을 구할 때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으로 안분을 한다고 했는데, 이제 신규로 사업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가액이 없잖아요. 바로 세무계산서를 발행해줘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신규 사업자 같은 경우 안분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밑에 참고사항으로 폐업시 잔존재와 과세 표준이 있는데, 겸용사업자가 사업을 하다가 폐업을 했어요. 저희 폐업 부가세도 많이 하죠. 그래서 보면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용하는 일반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데 잔존하는 감가상각 자산에 대한 자가공급의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은 간주시가를 산정한 후에 간주시가를 이제 직전기 공급가의 비율에 따라서 안분 계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 산식을 보면은 저희 간주공급에서 폐업시 잔존재와의 간주공급을 보면은 이 간주시가를 비상각자산 같은 경우에는 뭐 시가로 보고 있고, 뭐 상각자산 같은 경우에는 이 계산식에 따라서 계산을 하거든요. 취득가액의 감가율과 경과된 가세기간수를 어느 정도 반영을 해서. 근데 이거를 이제 겸용사업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이것도 안분 계산을 시행해서 과세 표준을 산정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례를 하나 가져왔는데, 부가가치세 원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아마 익숙하신 분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겸용사업자가 부동산 일괄 공급 시 공급가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건물과 토지가 섞여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이제 겸용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과세 면세 겸용사업자가 과세 면세 사업으로 사업의 공통으로 사용하던 건물과 토지를 일괄양도하였다. 전기 과세 공급가액 비율은 50%로 가정한다 라고 했을 때, 자, 감정가와 기준시가가 있는데, 아마 과세 표준에서 감기정치라고 해서 감정가, 기준시가, 취득가액에 따라서 안분을 순서대로 계산한다라고 배웠을 거예요. 그러면 감정가액과 기준시가가 있으니까 저희는 이 일괄양도가액을 이제 감정가에 따라서 안분을 할 건데, 일괄양도가 만약에 400에 돼 있고 부가가치세가 제외되어 있다.
토지 건물의 실제 거래가액이 구분되지 않는다. 원래는 이것도 건물과 토지의 실제 거래가액이 구분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제 거래가액에 따라서 계산을 해주고, 이 경우는 이제 구분이 안 되니까 이 일괄 양도가액 400을 건물분과 토지분으로 나눠줘야 돼요. 근데 그거를 나눌 때 사용하는 게 감정가액이다. 그래서 보면은 건물의 공급가액은 이 양도가액 400에 감정가액 500 중에 건물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 300을 곱한 240이 되고, 그리고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건물의 공급가액은, 왜냐면 겸용사업자다 보니까 이 건물이 아무리 과세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면세로 사용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안분계산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구한 건물분에 대한 공급가액 240에 아까 보면은 전기 과세 비율이 50%라고 가정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50%를 곱한 120이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 표준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두 번째 케이스는 이 일괄 양도가액에 이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사례예요. 이 결과는 동일한데 이 방법에 차이가 있어서 기재를 했는데, 보면은 일괄 양도가액이 412고 감정가액이 515로 나와 있다. 그러면은 건물 300에 토지 200은 같은데 여기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그러면 감정가에 대해서도 안분 계산을 할 때 여기도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야지 이게 둘이 실질이 맞거든요. 일괄 양도한 금액에도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고 감정가액에도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다 보니까 이 감정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구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그때도 앞에서 본 거와 같이 동일하게 안분 계산을 시행하는데, 이 감정가액의 건물분에 대한 300에 이제 직전기 과세 공급가액 비율 50%를 곱한 금액에 이제 부가가치세 세율 10%를 곱하면 이제 15가 나오는데, 이렇게 봐서 이제 전체 감정가액은 515다라고 계산을 한 뒤에 이 일괄 양도 금액을 이제 전체분의 건물 공급가액분으로 나눠주면은 동일하게 240이 나와요. 아까 위에와 같이. 그러니까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냐 없냐의 차이인 거고, 그러면은 여기서 건물 공급가액을 구했는데 여기서도 이제 안분 계산을 해야겠죠. 겸용사업자다 보니까 과세 표준에 포함되는 건물 공급가액은 저희가 구한 건물 공급가액에 대한 이제 직전기 과세 비율을 곱해가지고 이제 동일하게 120이 나오게 됩니다. 안분을 할 때 이거를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아마 이 그림을 조금 보시면서 어떤 식으로 안분을 하고 직전 공급가액 비율은 왜 사용하는가. 당연히 물건을 파는 당시에는 그 판매 당시 기수의 총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직전기 공급가액을 사용하는구나 라고 이해하면 굳이 안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처분에 대해서 한번 봤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매입할 때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과 정산 그리고 재계산을 볼 건데, 먼저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을 하는 이유는 이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원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그 매입세액 중에 과세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당연히 매입세액 공제가 돼야 되지만 면세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공제되지 않기 때문에 그 매입세액을 안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칙적으로 안분은 실질 귀속이에요. 이게 실무사 일을 하다 보면은 안분이라고 하면은 뭔가 괜히 막 분수 써가지고 나눠야 될 것 같이 느껴져가지고 실질 귀속을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원칙적으로는 실질 귀속에 따라서 이제 매입세 공제를 계산해야 되고, 따라서 이제 과세 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100%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고, 이제 만약에 면세 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매입세 공제가 되지 않겠죠. 원칙은 이렇게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고, 근데 만약에 거래처에서 그거를 이제 과세 사업에 쓸지 면세 사업에 쓸지 잘 모르겠다, 아니면은 둘 다 공통으로 쓰는데 구분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경우 이제 안분 계산을 수행합니다. 그 안분 계산은 보시면은 실질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뭐 인원수 등에 따르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에는 뭐 인원수 그리고 뭐 가축을 뭐 키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가축수에 따라서도 뭐 안분을 하는 그 시행령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있을 리가 없겠죠? 없겠죠, 잘 없으니까 제외하고 다음에 계산식에 따라서 안분 계산을 하는데, 이제 과세사업 그 매각할 때는 전기 공급가액 비율로 계산을 했는데, 이제 공통매입세액 불공제액을 계산할 때는 이 공통매입세액에
해당 과세 기간의 총 공급가액분의 면세 공급가액 비율만큼. 그러니까 전체 매입세액에서 이렇게 계산된 금액을 이제 불공제로 넣어줘요. 자, 여기 아까 차이점은 아까는 직전기였는데 여기는 해당 과세 기간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매입할 당시에는 굳이 우리가 계산을 해서 줄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 부가가치세가 얼마가 들어있고 그런지. 그렇기 때문에 해당 과세 기간이 다 끝난 다음에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그 과세 기간의 총 공급가액이 얼마인지, 그 중에서 면세 공급가액은 얼마고 과세 공급가액은 얼마인지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해당 과세 기간으로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하죠. 직전 걸로 대충 안 변하는 것보다. 그리고 보면은 예외적인 상황으로는 단기에 매입하여 단기에 매각한 경우에는 안분 계산을 직전 과세 기간 비율로 계산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밑에 표로 보면은 만약에 이제 1월 중순쯤에 공통사용 재화를 매입을 했어요 저희가. 그러면은 샀을 때 안분 계산을 하겠죠. 공통사용으로 했으니까. 근데 매입세 공제를 받으려고 했는데 중간에 팔아버렸어요. 근데 이 팔 때 안분 비율은 직전 과세 기간에 대한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한다고 했죠 제가. 직전기로. 근데 매입세 공제를 받을 때 만약에 단기로 매입세 공제를 계산을 하면은 통일성이 깨져요. 팔 때는 직전기로 했는데 같은 과세 기간에, 팔 때는 직전 과세 기간에 따라서 비율을 계산해서 이제 과세 표준으로 넣었는데 매입세 공제는 단기 거를 사용해 버리면은 부가가치세의 이 통일성이 깨지기 때문에 단기에 매각한 경우에는, 단기에 매입해서 매각한 경우에는 이제 특이하게 직전 과세 기간의 비율로 안분 계산을 한다. 단기 공급가액 비율이 아니라 전기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 계산을 한다. 이 부분도 중요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그 공통사용 재화를 매각하는 경우에 안분 계산을 생략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 공동매입세 같은 경우에도 안분 계산을 생략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유가 여기도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매칭이 되거든요. 첫 번째 근데 그 전에 이 안분 계산을 생략한다는 말은 전체를 다 매입세 공제로 봐주겠다는 거예요. 전체를 다 공제를 해주겠다는 이야기고, 먼저 첫 번째 사유를 보면은 해당 과세 기간에 총 공급가액 중 면세 공급가액이 5% 미만인 경우. 아까 공통사용재화 매각할 때도 면세 공급가액 5% 미만인 경우에는 뭐 경제성과 뭐 실무상 편의를 위해서 생략한다 그랬는데, 이 경우에도 동일하게 5% 미만인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을 전부 매입세 공제해주겠다라고 하고 있고, 근데 여기도 단서 규정이 있죠. 다만 공통매입세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아까는 그 매각 금액이 5천만 원이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500만 원이죠.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아까 그 판매할 때는 공급 가액이었고 공급 가액 5천만 원, 여기는 매입 세액이에요. 부가가치세. 그래서 10%인 500만 원. 500만 원인 경우는 제외한다. 그리고 또 차이점이 아까 매각할 때는 건별로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안분 계산 생략을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여기는 이제 공통매입세액 합계액 기준으로 봤을 때 너가 공통매입세액이 500만 원 이상이라면은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5% 미만이더라도 안분 계산을 해라. 왜냐면은 공통매입세액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가 환급을 받거나 이렇게 차감되는 금액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세금을.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보수적으로 잡은 거예요. 왜냐면 건별 500이면은 뭐 한 400만 원이라고 쳤을 때 400만 원의 공통매입세액이 발생하면은 그 400 건별 400을 다 받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거를 규정한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합계 기준으로 가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해당 과세 기간 중 공통매입세액이 5만 원 미만인 경우. 아까랑 이제 또 대칭이 되는데, 아까는 공급가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 이제 안분 계산을 생략하는데, 이제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만 고려하기 때문에 공통매입세액 5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안분 계산을 생략하고 전부 다 매입세 공제해줄게.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가 공통사용재화를 공급받은 과세기간 중에 공급한 경우. 아까 그 판매할 때 안분 계산 규정 중에 보시면은
신규로 사업을 시작해서 이렇게 직전 과세 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안분을 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 경우에는 이제 전부를 과세 표준으로 본다고 했는데 그거와 매칭되게 신규로 사업을 해가지고 공급한 경우, 이 경우에는 이 공급할 때 안분 계산을 안 한다고 했죠 아까. 이 공급한 경우 안분 계산을 안 해요. 전체를 다 과세 표준으로 보는데 이거를 만약에 매입세액 공제를 안분을 해준다면은 공급가액은 전부 다 과세 표준에 들어가는 데 비해서 매입세액은 이제 연세 사용 비율만큼 공제를 받지 못하는 그런 불이익이 발생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러한 경우에도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을 하지 않고 전체를 매입세액 공제해 주었다라는 취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공통매입세액 안분에 대해서 봤는데 정리하면은 공통매입세액이 발생하면 이제 원칙적으로 단기 과세 기간의 총 공급가액 분의 과세 공급가액 비율만큼은 매입세액 공제가 되고 총 공급가액 분의 연세 공급가액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뭐 세금계산서로 거래를 대부분 할 테니까 공제하지 못할 매입세액에 들어가는 거고 이제 그 서식을 작성해 주셔야 되고요. 나중에 그런 다음에 안분을 했으면은 이 정산을 하는 경우는 예정신고 기간 중에 매입한 안분이라는 게 있는 거고 따라서 예정신고 기간에 발생한 공통매입세액은 예정신고를 할 때 예정신고 기간 3개월분에 대해서 일단 간략하게 예정신고분에 대해서 안분 계산을 하고 그리고 확정신고를 할 때 6개월치 총 공급가액이 확정됐기 때문에 그 6개월분의 공급가액 비율로 정산을 합니다. 저희가 그 뭐 면세 5% 미만인 경우에는 뭐 안분을 생략한다고 했는데 이 정산은 그 둘의 차이가 아무리 조금 나더라도 무조건 해줘야 되는 강제사항 규정이고요. 그래서 예정신고 때 만약에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을 해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다면은 확정신고 기간에 무조건 이 서식이 들어가야 돼요. 정산이. 그 말로만 하면은 이해가 안 되니까 한번 표를 보면은 여기가 이제 1월부터 6월까지 있는데 예정신고 기간 1월부터 3월 사이에 매입을 했어요. 공통사용자를. 그래서 이제 3월 31일 뭐 신고는 4월 25일까지 하겠죠. 그때 이제 안분 계산을 수행합니다. 그러면은 공통매입세액에서 이 3개월치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치의 총 공급가액 대비 과세 공급가액 비율만큼 매입세액 공제가 되겠죠. 과세 사용분에 대해서. 그러면 예정신고 끝났어요. 예정신고 끝났고 그리고 이제 7월 25일에 확정신고를 할 때 정산이 들어가야 된다고 했죠. 예정신고 때 공통매입세액 안분을 하면 그때 매입세액 공제비를 어떻게 계산하냐. 먼저 1월부터 6월까지 공통매입세액을 전부 다 기재를 해요. 뭐 엑셀로 계산을 하실 텐데 공통매입세액을 전부 다 1월부터 6월까지 합산을 하고 6개월치 총 공급가액 6개월치 이 확정 4월부터 6월까지만이 아니라 6개월치 총 공급가액 대비 6개월치 과세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1월부터 6월까지 공통매입세액을 6개월치 안분 비율에 따라서 안분을 했고 그러면은 이 확정신고 기간에 만약에 이 금액이 그대로 들어가면은 예정신고 때 공제받은 게 중복적으로 여기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가지고 이제 기공제액이라고 해서 예정신고 때 안분한 금액을 차감해서 구분해주는 그런 방법이 정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은 일단 예정신고 기간 중에 매입한 경우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날 텐데 그 다음에는 이 정산을 하는 경우가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가 또 있어요.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는 공통매입세액은 원래 원칙적으로 실질 기속에 따라서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제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공급가액이 없거나 어느 한 사업에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계산은 대체 비율에 따르고 그 후 공급가액이나 뭐 건설업이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그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할 때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한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아까 예정신고 시 정산은 6개월 안에서 움직여요. 1월부터 6월 사이. 근데 이 대체 비율을 사용한 경우에는 다른 과세기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 사례를 보시면 만약에 1기에 매입을 했는데 사업을 처음 시작해가지고 공급가액이 없어요. 그러면 매입세액 공제를 이제 안분 계산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때를 대비해서 이제 대체 비율이라는 거를 만들어 놨는데 이 대체 비율로는 밑에 보시면은
순서대로 적용하는 건데 일단 매입가액 비율. 매입한 것 중에 과세 매입 비율과 연세 매입 비율을 적용해가지고 계산하고 이 매입가액 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예정 공급가액 비율. 예상으로 내가 어느 정도 공급할 것 같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는 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정 사용 면적 비율. 이렇게 대체 비율을 정하고 있고 그리고 나중에 만약에 위기에 가서 대체 비율이 확정이 됐다 하면은 정산이 들어가고요. 그 정산에 대한 산식은 아까와 동일한데 이 공통매입세액에 이제 확정된 비율을 대해서 예전에 안분할 때 공제받은 금액을 차감해서 계산해 줍니다. 그럼 이 확정 비율에 뭐가 있냐면은 매입가액 비율이나 예정 공급가액 비율로 뭐 대체 비율을 이용해서 안분을 했다면은 이게 이제 공급가액 비율이 확정됐을 때 정산을 해주면 되고 만약에 예상으로 건물이 있는데 그중에 절반은 면세, 절반은 과세로 쓸 것 같아라고 이제 예상 사용 면적 비율로 안분을 했지만 확정된 실제 사용 면적 비율이 정해지는 경우에는 그 실제 사용 면적 비율대로 안분 계산을 수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안분을 왜 하는지 그리고 안분을 어떻게 하는지 봤고 그 안분을 하는 데 있어서 예정 신고 기간이 껴있거나 아니면은 대체 비율을 사용한 경우 정산을 어떻게 하는지 봤는데 이제 보면은 매입 시를 본 거잖아요. 이제 보유 시에 공통 매입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냐 이거를 볼 건데 아마 이거를 들으시면은 나는 안 했는데 이러시는 분들이 좀 많이 나올 수 있어요. 부가세 신고할 때마다 꼭 한두 개씩은 나오는 것 같은데 먼저 공통매입세액의 재계산이라고 하면은 공통매입세액의 재계산이란 이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통으로 사용되는 감가상각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 이제 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한 다음 그 이후 과세 기간에 과세 면세 비율이 증감한 경우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재계산하여 증감사유가 발생된 과세 기간에 납부세 또는 환급세액에 공제하거나 가산하는 것을 말한다. 이게 말뜻이 와닿지는 않았는데 매입할 때 만약에 과세 면세 비율이 5대5여가지고 감가상각 자산 뭐 예를 들어서 기계장치를 샀어요. 그래서 매입세액이 뭐 1억이 발생했는데 5대5니까 5천만 원은 공제되고 5천만 원은 불공제되잖아요. 근데 그 다음 기수에 뭐 한 과세 사업의 80% 사용하고 면세 사업의 20% 사용하면은 나는 전기에 50%밖에 못 받았는데 나머지 30%에 대해서 못 받은 게 조금 아쉬울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아쉬움을 달래고자 만들어진 거고 여기 보시면은 취득 이후 비율에 의하여 재계산을 함으로써 이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적절한 대응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취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재계산은 뭐 겸용사업자라고 해서 모두 다 하는 게 아니라 대상 요건이 있어요. 대상 요건으로는 재화 요건, 그리고 대상 매입세액 요건, 그리고 면세비율 증감 요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대상 재화는 감가상각 자산, 건물이라든지 뭐 저희가 감가상각 등 명세서나 뭐 이렇게 지출하는 거 있죠. 그런 고정자산으로 신고된 것들, 신고가 안 된 거는 당연히 해당이 안 되겠죠. 그런 감가상각 자산이랑 이제 대상 매입세액은 당초에 안분 계산이 되었던 공통 매입세액. 당초에 매입할 때 과세나 면세로 직접 산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각각의 비율대로 안분 계산을 수행한 공통 매입세액에 대해서만 재계산을 하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면세 사업용 재화의 과세 전환 매입세액으로 공제된 금액. 면세 사업에 사용하다가 이제 과세 사업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일정 비율 매입세 공제를 해주는데 그렇게 전환된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도 재계산 대상이다. 그리고 면세 비율 증감 요건은 재계산할 때 뭐 면세 비율이 뭐 적게 증가하거나 적게 감소하면은 재계산하는 데 있어서 뭐 시간도 많이 들고 뭐 귀찮기도 하니까 이 증감의 차이가 5% 이상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면세 비율이 뭐 1기 때 80%였는데 2기 때 90%로 해서 10% 차이가 나죠. 그 경우에는 해줘야 되는 거고 근데 1기 때 80%에서 2기 때 81% 이러면은 5% 미만이기 때문에 재계산을 행하지 않고요. 경제성을 고려해서 재계산을 하지 않는 점. 그러면은 이제 재계산이 뭔지 대충 감을 잡았으니까 재계산을 어떻게 계산할 건지를 한번 보면은 산식은 뭐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 당초 매입할 때 전체 매입세액에
1 감가율 곱하기 경과된 과세기간수 곱하기 증감된 연세비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감가율 같은 경우 왜 반영을 해주냐 이제 1기에 매입한 걸 2기에 가서 재계산하면은 이 감가상각 자산이라는 거는 저희가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처음 취득한 가치에 비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감가율을 정해준 거고 건물이랑 구축물 같은 경우에는 1기마다 5%의 감가율을 정하고 있고 그 외의 감가상각 자산들은 25%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매입세에 이 기수가 지난 만큼의 감가율을 차감한 비율만큼 이 매입세액을 대충 계산한 다음에 증감된 면세비율만큼 납부세액을 재계산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경과된 과세기간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이거는 한번 읽어보시고 기초취득, 기초재계산 간주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부가가치세법은 전부 보면은 기초취득, 기초계산, 간주라는 게 종종 보이거든요. 과세표준 계산하거나 그럴 때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1기, 2기가 있다고 했을 때 1기에 만약에 매입을 했다. 그러면 그거는 1기 기초에 취득한 걸로 그렇게 그러면은 1기 기초에 취득한 걸로 보는데 안분 계산을 하잖아요. 1기에 공동매입세액을 안분 계산을 했을 때 기초취득이 아니라고 하면은 재계산을 해줘야 돼요. 안분을 해줘. 근데 그건 좀 말이 안 되죠. 그 당시에 사자마자 재계산을 한다면은 따라서 기초취득, 기초재계산으로 간주하는데 이 기초재계산은 1기에 매입한 게 2기에 재계산을 하려고 하면은 매입은 1기 기초에 취득했는데 재계산은 2기 기초에 시작한다. 그러니까 경과된 과세기간수는 하나 지난 걸로 본다. 1기에 매입한 거를 2기에 재계산할 때 저희가 감가상각비는 이제 월말에 사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9월 30일에 사더라도 9월달에 감가상각비가 월월 계산으로 다 들어가요. 9월달 초에 산 것처럼 이제 그거랑 달리 얘는 이제 재계산할 때 그 과세기간 기초에 재계산하는 걸로 간주한다. 그러면은 2기에 재계산을 하면은 기수가 하나 지난 거예요. 2기까지 다 지나서 2기가 지난 게 아니라 1기에 대한 것만 재계산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면세 비율은 공급가액 비율을 원칙으로 하고 이제 면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면적 비율에 따라 재계산을 하고요. 재계산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재계산을 안 하는 경우는 재계산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인데 감가상각 자산이 재화의 간주 공급에 해당되어 과세되는 경우 그리고 공동사용자를 공급하는 경우 이 둘의 특징이 뭐냐면은 판 거예요. 다 간주 공급도 그 공급으로 의지하는 거긴 하지만 이미 내 자산에서 나간 거예요. 팔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재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고 이 공동사용자를 공급한 경우에도 내가 공동사용자를 공급할 때 안분을 했겠죠. 그러면 직전 과세기간 총 공급가액 비율 대비 과세 공급가액 비율로 그 저하를 없는데 재계산하는 거는 말이 안 되니까 이렇게 두 개는 재계산을 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재계산 시기는 확정신고와 함께 신고 납부함. 예정신고 때는 재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확정신고 때만 재계산을 한다는 점 생각해 주시고 1월 달에 신고할 때 놓치지 않도록 하고요.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밑에 보면은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5% 미만에 해당해서 공동매입세액을 전부 공제받았다. 아까 이제 공동매입세액 안분 규정 중에 안분 계산을 생략하는 경우로서 이제 공동매입세액을 전부 다 세액공제 받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세 가지. 근데 그 경우에는 납부세액을 재계산하는 경우에 이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0%인 것으로가 재계산한다. 이 말뜻이 뭐냐면은 자 매입할 때 면세 비율이 4%였어요. 그러면 안분 계산 생략하죠. 특별한 경우가 없는 이상. 그래서 전부 다 매입세 공제를 받았어요. 감가상각 자산인데. 근데 그 다음 기수에 면세 비율이 10%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은 재계산을 해야겠죠. 재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전기에 내가 면세 비율이 4%였으니까 이 4%에서 지금 면세 비율인 10%, 즉 6% 증가한 분에 대해서만 재계산을 해야겠다 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뭐 엑셀로 작업을 하다 보면은 그렇게 하는 게 합리적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공통 매입세 안분 계산을 할 때 이 4%는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전체 다 받았잖아요. 그때는 면세 비율을 0%로 본 거기 때문에 이 0%에서 10% 비율로 증가한 걸로 봐서 10%그 직전 과세 기간의 면세 비율을 0%인 걸로 봐서 재계산을 한다는 규정이고요. 그러면 이제 매입과 관련된 건 끝났고, 다음에 이제 과세 전환이나 면세 전용에 대해서 볼 건데, 첫 번째 사례는 이제 과세 사업용재화를 면세 사업용으로 전용 시 공급가액 계산. 이거는 글보다는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은 과세 사업에 사용하려고 매입세 공제를 받았는데 얘가 이제 이거를 전세 사업에만 쓸 거다 하는 경우에는 저희 배우셨다시피 간주공급에 해당되죠. 이 간주공급에 해당돼서 이 비삼각자산, 삼각자산이 아닌 경우에는 이제 시가를 과세 표준으로 하고, 삼각자산인 경우에는 간주시가를 계산해서 과세 표준에 기재를 하게 돼 있죠. 근데 이 경우에도 만약에 겸용으로 사용한다 하면은 안분을 해줘야 되고요. 이거는 간주공급이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 케이스로는 이제 면세 사업용으로 구입했는데 그거를 이제 과세 사업으로 전환할 때 매입세 공제를 해주는 케이스를 볼 건데, 글을 한번 이걸 읽어보면 면세 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면세 사업 등에 사용하는 재화를 매입하는 경우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받지 못한다. 그런데 면세 사업에 사용하던 재화를 추후 과세 사업에 사용 소비하는 경우에는 과세 사업을 위한 재화가 되었으므로 당초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이 논리상 타당하다. 그렇죠.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가 당초 면세 사업 등에 사용되어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감가상각 자산을 과세 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당초 불공제된 매입세액 중 일부를 그 과세 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 기간에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제 이거를 그림으로 보면은 면세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어떤 감가상각 자산을 매입한 경우에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잖아요. 불공제 대상에 해당되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과세 사업에 전환하겠다. 뭐 일부 전환일 수도 있고 전부 전환일 수도 있어요. 이 전환한 경우에 이 논리상 타당하려면은 매입세 공제를 어느 정도 해줘야 된다. 해서 매입세 공제를 해주는데, 이거는 이제 매입세 공제는 이제 국고를 감소시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상각자산 같은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고 삼각자산의 경우에만 과세 전환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이걸 이제 계산하는 방법은 이제 불공제세, 면세로 사갔으니까 아마 100% 다 불공제 됐을 거예요. 여기서 100% 불공제된 이 불공제 세액에 1-감가율 곱하기 경과된 과세기간 수, 이것도 나왔죠. 이거는 자주 등장하니까 한번 외워두시는 게 좋고, 이거를 반영해준 다음에 이제 단기 총 공급가액분의 단기 과세 공급가액 비율만큼 매입세 공제를 해줄게. 만약에 이게 전체 과세 사업에 사용된다면은 아마 100%가 돼가지고 반영을 안 해주셔도 되는데, 겸용 사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이 비율을 반영해 주셔야 되고요. 이 경우에도 이제 경제성을 고려해서 5% 미만인 경우에는 안분을 하지 않고 공제액은 없다. 그리고 만약에 공급가액 비율이 없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대체 비율, 매입가액 비율, 예정 공급가액 비율, 예정 사용 면적 비율에 따라서 안분을 한 뒤에 정산을 해주면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과세 전환 매입세액에 대한 세부사항을 두 가지 가져왔는데, 이 과세 전환과 관련해서도 원칙적으로는 실질 귀속에 따라서 해요. 아까 위에서 계산 산식으로는 뭐 과세 공급가액 비율에 따라서 안분을 한다 그랬는데, 1번에 보시면은 실질 귀속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실질 귀속에 따라서 매입세 공제액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리고 이 과세 전환 매입세액은 만약에 겸용사업자가 면세 사업을 위해서 매입한 거를 이제 일부 과세 전환으로 하는 경우 과세 전환 부분에 대해서 매입세 공제를 받잖아요. 그러면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면세 비율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앞서 설명한 재계산 규정이 적용돼서 재계산을 해야 한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결정사업까지 갔는데 이 하는 김에 부가가치세 일반과세 관련 규정 다 보고 뭐 관련 문제 같은 거 한번 오늘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신고납부. 신고납부는 예정신고납부랑 이제 예정보유세 신고 그리고 예정신고 이후 연계사업자의 선택적 예정신고 그리고 합정신고납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표를 띄워놓고 한번 보면은 1월부터 6월까지 기간을 봤을 때 예정신고 기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다들 아시다시피 1월부터 3월 그리고 보통신고 기간은 4월부터 6월까지죠. 그리고 신고 기간은 이제 그 기간이 끝나는 날로부터 25일 이내로 4월 25일 그리고 7월 22일이 되죠. 그러면은 먼저 예정신고 납부를 보면은 사업자는 예정신고 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이제 각 예정신고 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납세주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예정신고 시에 이제 적용하지 않는 규정은 저희가 아까 배운 것 중에서는 이제 재계산의 경우에는 예정신고 때는 들어가지 않고 확정신고 때만 들어간다. 그리고 면세사업용으로 구입한 재화가 과세사업 전용으로 된 경우 매입세 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이것도 예정신고 때 적용하지 않고 확정신고 때 반영을 한다. 그리고 일반 환급도 저희 예정신고할 때 환급하면은 조기환급이 아닌 이상 환급이 안 나오고 확정신고 때 이제 예정신고 미환급세로 들어가죠. 서식에 보면은 그리고 의제매입세 공제 한도 이렇게가 여기 나와 있는 규정들이 예정신고 시에는 적용하지 않는 규정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예정고지세액의 징수는 개인 사업자나 직전과세기간 공급가의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에 미달하는 영세 법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예정신고 기간이 끝난 후 25일까지 징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금액은 이제 직전기 납부세액의 50%를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고요. 근데 다만 이제 50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랑 이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예정고지세액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예정고지세액을 징수하지 않는 경우는 일반과세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1기가 1월부터 6월까지, 2기가 7월부터 12월까지로 나눠져 있는데 이 간이과세자 같은 경우에는 과세기간을 원칙적으로 1월부터 12월까지로 해서 1년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반으로 나눠버리면은 이게 일반과세자와 대칭이 안 맞기 때문에 예정고지세액을 징수하지 않겠고요. 근데 예정신고 이후 면제사업자, 개인 사업자랑 영세 법인 사업자인 경우에도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그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조건으로는 휴업이나 아니면 사업이 부진해서 예정신고 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 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 왜냐면은 예정고지 같은 경우에는 전기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50%를 고지하다 보니까 이번 기수에 내가 사업이 잘 안 돼가지고 돈을 많이 못 벌었는데 전기 기준으로 납부하는 거는 너무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정고지가 나오더라도 예정신고를 할 수 있음을 이제 기억하신 다음에 예정신고를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예정신고 기간분에 대해서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자. 이 조기환급에 관해서는 이 뒷부분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만약에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 예정고지가 날라오잖아요. 100만 원이라고 하면은 예정고지세 100만 원 나왔던 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확정신고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동일하게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한 사업자 또는 조기환급신고를 한 사업자는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한 납부세 또는 환급받은 환급세액은 신고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예정신고 시 이미 신고가 돼서 납부가 들어갔고 조기환급의 경우에는 이미 환급이 됐기 때문에 확정신고 시 반영하지 않는 거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 기간을 풀어보시면은 이 예정신고 기간에
원칙적으로는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이제 개인 사업자 직접 과세 기간 1억 5천만 원 미만 영세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예정고지 납부로 이제 종료를 하고 그리고 확정신고 기간에 이제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한 경우 4월부터 6월까지에 대한 확정신고 납부를 진행하고 그리고 예정고지를 받은 경우에는 1월부터 6월까지 전체분이 신고서에 들어간 다음에 이제 이 예정고지에서 납부한 세액을 이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다들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일 수 있는데 예정고지 같은 경우에는 뭐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 면제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한 번씩 체크해 주시면은 이제 좀 있으면은 또 예정고지 기간이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넣었고요. 그리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 납부는 X표 쳐주세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뭐 수출 중소중견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납부를 미해할 수 있다는 제도인데 위에 표에 보면은 원칙적으로 만약에 수입을 한 경우 그 부가가치세를 이제 납부를 하잖아요. 대금에 대해서 세관장한테 납부를 하겠죠. 200 부가가치세가 200이라고 한다면 200을 납부하고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 매입세 이거를 이제 납부한 200을 매입세 공제로 받아가지고 200을 받아요. 결국에는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부가가치세를 수입할 때 내고 신고할 때 이제 환급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냈던 돈 그대로 받는 거니까 굳이 이걸 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이제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이제 판매지수를 내는 건데 이제 수입 신고 시 납부를 하지 않아요. 납부 이해를 200 시켜놓고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이 매입세액에서 납부 이해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해서 이제 별도 환급이 없는 거예요. 자금 부담의 압박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있는 규정이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국외 사업자가 공급한 용역 등에 대한 납부가 있는데 이것도 그냥 참고 삼아 보시고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재화의 수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관을 통하기 때문에 눈에 보여요. 눈에 보이는 걸 수입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는데 이제 용역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이게 뭐 세관을 통과하거나 뭐 그런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이 국내에서 공급받는 사업자가 해외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서 납부해야 된다는 대기납부 규정이에요. 근데 뭐 결국 소비지구 과세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인데 이거는 내가 참고삼아 이런 것도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대기납부가 이 표에 나왔는데 이제 공급자가 국외 사업자고 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있는 거고 용역이나 권리를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할 때 이 대가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다음에 그 부가가치세를 이제 세무서에 대리납부를 해야 된다. 근데 이제 과세 사업자인 경우에는 대리납부를 하더라도 납부하고 매입세 분제를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이게 굳이 납부를 할 필요가 없게 되겠죠. 그래가지고 과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용역을 국외에서 수입하더라도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업장의 경우 과세 사업자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면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보시면 되고 그리고 국외 사업자의 용역 등 공급 특례 이것도 그냥 간단히 표만 보고 넘어갈 건데 국외 사업자가 위탁 매매인을 통해서 이제 만약에 공급을 해요 용역을 그런 경우에는 이 위탁 매매인은 이제 국내 사업자인데 이 국외 사업자한테 부가가치세를 납부시킬 수 없다 보니까 이 위탁 매매인을 공급자로 보는 거예요. 원래 그 위탁 매매 거래를 보면은 이 본인이 원칙적으로 이 위탁자가 공급자가 돼가지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되는데 그 오픈마켓 통해서 공급하는 경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오픈마켓을 통해서 이 국내 사업자가 공급하면은 우리가 기장하는 업체는 이 업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부가세 신고할 때뭐 오픈마켓 자료 다 봤죠. 그거와 같이 이 사람이 원래 공급자면서 납세 의무자인데 얘가 해외에 있다 보니까 그 신고 납부 의무를 부담시키기가 어려워서 이제 이 위탁매매 이 플랫폼으로 보면은 이 플랫폼이 부가가치세 공급자가 돼서 신고 납부를 해야 된다. 라는 그냥 규정이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되고 다음으로는 이제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내 사업자에 대한 특례
이것도 저희가 뭐 질문할 기회는 없을 것 같긴 한데 해외 개발자가 국내에서 직접 공급하거나 아니면은 해외 개발자가 해외 오픈마켓, 뭐 구글이나 뭐 애플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급한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해서 그와 같이 세신고 납부를 해야 된다. 근데 이 사람들은 앞에서 설명은 안 드렸는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배제 사업자에 해당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 그래가지고 뭐 해외 수수료라고 해서 그냥 전표만 받아가지고 치는 경우 있잖아요. 그 경우 중에 하나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표는 제가 그냥 정리해 본 건데 업체 중에 해당되는 업체가 있으면은 한 번쯤 그냥 참고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전자적 용역이나 국외 용역 이런 것들은 그냥 참고사항으로 보시면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환급을 볼 건데 환급의 개념이란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이 발생하게 되면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이제 납부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매입이 더 많아가지고 이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게 되면은 그 초과하는 금액을 납세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이 환급에는 일반 환급과 그리고 조기 환급 그리고 경정시 환급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먼저 이 일반 환급의 경우에는 예정 신고 기간에 환급세액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환급해주지 않고 확정 신고할 때 반영되며 그리고 그 환급이 언제 되냐 업체에서 환급이 언제 되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 경우에는 확정 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 25일이 지난 다음에 30일 이내에 환급된다 라고 안내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표는 참고삼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일반 환급 다음에 조기 환급의 경우에는 열거하고 있는 경우에만 조기 환급을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A, B, C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수출 지원 목적으로 영세율을 적용받으면 조기 환급을 해줄게. 그리고 B는 이제 사업 설비 저희가 건물 등 취득 명세서 제출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제출하는 경우 조기 환급이 체크가 될 텐데 그 사업 설비를 이제 신설, 취득, 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이제 업체 쪽에서 그런 이제 시설물을 증축하거나 구입하는 데 있어서 자금 압박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자금 압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조기 환급을 해주고 그 다음에 재무구조 개선 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경영 정상화를 유도시켜주기 위해서 조기 환급을 하고 있습니다. 조기 환급은 일반 환급의 경우에는 그 확정 신고 기한이 지난 다음에 이제 30일 이내에 환급이 되잖아요. 조기 환급은 그 절반이다. 15일 이내에 환급이 된다. 케이스별로 조기 환급을 보면은 첫 번째로 예정 확정 신고 기간별 조기 환급이 있는데 이제 예정 신고 기간에 만약에 조기 환급으로 해가지고 신고를 하게 되면은 이 예정 신고 기한이 이제 4월 25일이다 보니까 4월 25일까지 신고를 하고 이 4월 25일부터 15일 이후인 5월 10일까지 환급이 된다. 근데 이 조기 환급 같은 경우에는 예정 신고 기간이랑 확정 신고 기간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 매월과 매 2월 이렇게 두 가지가 또 있어요. 매월은 한 달치에 대해서 조기 환급을 신청하는 거고 매 2월분은 뭐 1, 2월, 4, 5월, 7, 8월 뭐 이렇게 해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 기간은 이 월에 끝난 날로부터 25일이네. 그러니까 다음 달 25일로 동일하고요. 이렇게 일반 환급, 조기 환급 받고 경정시 환급은 이제 세무서에서 너 너무 세금을 많이 냈다. 그래서 경정에 의해서 추가로 발생한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사업자에게 신고합니다. 이제 일반과세자에 관한 내용은 봤고 간이과세자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매입세액 관련해서 문제를 조금 넣어놨는데 이게 아무래도 제가 지금 하는 상태가 어떤 거래를 보고 이게 매입세액 공제가 되는 거래인지 아닌 거래인지 아니면은 뭐 겸용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안분을 하는지 그 계산하는 방법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문제를 좀 넣어봤는데요. 잠시만요. 먼저 그 매입세 파트 부분 뒤쪽에 보면은 종합문제
1이라고 해서 이 소세지가 나와요. 소세지 제조업을 운영하는 스타일. 이거를 이제 항목 하나하나씩 한번 보려고 하는데 이제 여기에 적용되는 분명은 매입세 불공제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의제 매입세 공제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문제를 보면은 소세지 제조업을 운영하는 스타빌류가 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 22년 4월 1일부터 22년 6월 30일 관련된 다음 자료를 기초로 방안을 작성한다. 모든 세금계산서는 정당하게 발급하고 수취하였으며 별도 언급이 없는 경우 제시된 금액은 모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것이다. 관련 서식을 보면은 세금계산서 수취분 매입세액에 신용카드 대출금고 등 수취분 매입세 그리고 의제 매입세에 매입세 불공제가 있는데 이 1번 세금계산서 수취분 매입세액에서는 세금계산서 발급받은 분은 제가 아까 오전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총액 기재 방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불공제되는 세금계산서들도 다 여기가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 저희가 신고하는 신고 서식에도 그렇게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매입세 불공제 되는 부분에 이 세금계산서 매입세 불공제분을 적으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면은 먼저 첫 번째 22년 5월 30일에 제품 포장 용기 3억 원을 구입하고 2억 원에 대해서는 동일자로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으나 그러면은 이 2억은 적법한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거고 그리고 5천만 원에 대해서는 6월 30일 그리고 나머지 5천만 원에 대해서는 7월 31일 날 수령하였다. 이거 지연 수치죠 지금. 근데 지연 수치를 하더라도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 공급 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확정 신고 기한이랑 그 다음 과세기간까지. 그러면은 이 2억 원에 대한 2천만 원은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고 이 5천만 원에 대한 매입세 500만 원도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데 신고서 상에는 이 5천만 원은 포함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7월 30일 날 수령했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경정 청구를 활용하거나 해가지고 받으셔야 되고요. 그러면은 문제는 읽으면서 이 답지를 한번 띄워놓고 할게요. 그럼 먼저 세금계산서 발급받은 부분에 2억 원에 대한 것과 5천만 원에 대한 거에 대한 매입세액 2,500만 원이 들어가고 7월 31일 수취분은 경정 청구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아야 한다. 그리고 2번을 한번 보시면은 실질 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토지와 건물을 올리브로부터 일괄 구입한 후 토지만을 사용하기 위하여 건물을 철거하였는데 이에 관련된 구체적 내역은 다음과 같다. 기준 시가와 감정가액이 나와 있는데 이 경우에는 감정가액 비율로 안분 계산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건물 철거 비용은 1억 원이다. 토지 관련된 매입세액이죠 이거. 근데 토지만 사용하기 위해서 건물을 매입해서 철거한 경우다 보니까 다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먼저 세금계산서를 수취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수취분에는 들어가지만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으로 해서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넣어주셔야 되는데 계산을 해보면 먼저 건물분에 대해서 일괄 구입 가격이 이제 10억 원인데 이 10억에 10% 해서 감정가액 전체 금액인 900분의 건물분 270 해서 3천만 원. 이제 건물과 관련된 매입세액이 3천만 원이 있고 그리고 철거분에 관련된 매입세액이 1천만 원. 이 4천만 원도 여기 1번에 기재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매입세 불공제에도 기재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은 불공제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기 때문에. 그리고 3번의 경우 관세 과세 가격이 5천만 원인 기계장치를 수입하였는데 관세는 400만 원, 개별 소비세 250만 원, 교육세 50만 원이며 세관장이 발행한 수입세금 계산서를 수령하였다. 이 경우에는 이 기타 부대 비용을 다 더한 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이 5천만 원에 400 그리고 250, 50만 원을 다 더한 금액의 10%인 570만 원 공제가 되고 그리고 4번에 보면은 4번 같은 경우에는 의제 매입세액 공제 관련 내용인데 저희가 지금 소세지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소세지면은 돼지고기를 면세로 사와서 제조 가공한 다음에 소세지를 과세로 판매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제 매입세액 공제를 볼 건데 돼지고기 매입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국내 매입액 2억 5천, 운송회사에 지급한 매입분이 1,500만 원 제외.
아까 의제 매입세 공제액의 매입가액 계산할 때 운송회사에 제공한 매입 운임 경우는 세금 계산서로 공제가 되니까 넣지 않는다고 배웠죠. 그래가지고 이 1,500만 원은 이제 이 세금 계산서 수치분에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국내 매입액 2억 5천과 그리고 해외 수입액 원장상 취득가액은 2억 원인데 관세의 과세 가격이 1억 5천이고 관세는 1,000만 원이다. 근데 의제 매입세 공제액에서 이제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의 과세 가격만 들어가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 국내 매입액 2억 5천이랑 해외 수입액은 1억 5천만 들어가야 되고요. 그래서 밑에 의제 매입세 공제액 계산을 보면은 2억 5천이랑 1억 5천 들어가 있죠. 그리고 제1기 돼지고기와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 표준은 10억 2천만 원이고 이거는 이제 한도를 구하기 위해 기재한 거고 의제 매입세 공제율은 102분의 2, 한도율은 40%로 가져간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국내에서 매입한 면세 매입분이랑 그리고 관세인 과세 가격, 더한 금액의 공제율을 곱한 금액이 7843137 이렇게 나오고 한도율도 계산해야겠죠. 확정 신고니까. 그리고 이 10억 2천만 원에 한도율 40% 그리고 공제율 102분의 1을 곱해서 한도 800만 원을 구했어요. 이 둘 중에 작은 금액을 의제 매입세 공제액으로 기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 1번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1번을 의제 매입세 공제액으로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5번 지문을 보면은 세금 계산서를 수취한 접대비 2천만 원. 접대비도 매입세 불공제 대상에 해당되죠. 근데 세금 계산서를 받은 분이다 보니까 이 세금 계산서 발행번에는 다 들어가야 되고 이제 불공제 매입세액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접대비 2천만 원에 대한 매입세액 200만 원도 들어가서 합계가 나오고 그리고 이 위에 서식 중에 매입세액 불공제 부분에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지만 불공제되는 금액들 여기 표시했죠. 건물분과 철거분에 대한 4천만 원과 그리고 접대비에 대한 200만 원 해가지고 4,200만 원이 매입세액 불공제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6번 질문 보면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로부터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수취한 매입가액 3,500만 원. 간이과세자 중에서도 직전연도 공급 대가계획이 4,800만 원 이상이면서 8,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고 했죠. 그 경우 간이과세자로부터 받는 거는 공제가 되는데 이거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경우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금액은 매입세 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분 매입세액은 0원이다. 왜냐면 순액기재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거는 저희가 실무상으로 일을 할 때 보면은 다 일반 전표로 들어가겠죠. 이렇게 종합적으로 사례가 섞여 있는 문제를 보고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지워주시고요. 이게 의제 매입세액 추징이 들어가 있는데 굳이 추징까지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이제 겸용사업자 뒷부분에 있는 문제 한번 볼게요. 페이지로는 54페이지. 방금 앞에서 푼 문제에서는 그게 되게 사이즈가 크거든요. 문제 사이즈가. 그러면 뒤에 읽으면 앞에 거 까먹고 막 그래요. 근데 그거를 가져온 이유는 사례들마다 어떤 경우에 매입세액이 공제되고 불공제되는지를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가져온 거니까 그냥 그 사례마다 보면서 이 경우에는 어떻게 들어가는구나. 그리고 간이과세자가 발행한 신고가 명세서는 안 되는구나. 이 정도 개념을 조금 숙지하고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겸용사업자 관련 문제인데 이 부분이 아마 실무상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문제 1번을 보면
포장기계 A와 B가 농산물 수출과 농산물 국내 판매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라고 가정한다. 포장기계 A와 B를 22년 2기에 각각 5천만 원과 48만 원에 매각하는 경우 이로 인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을 계산한다. 단 수출분은 연세 판매로 영세율을 적용. 영세율이 적용된다는 것은 과세 거래에 해당된다는 거죠 일단. 그리고 농산물을 국내에 판매한 것은 연세가 되고.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겸용사업자죠. 겸용사업자가 되겠고 이제 겸용사업에 사용하던 기계를 판매하는 거니까 공급가액 안분계산 규정이 적용되겠죠. 그러면 과세기간을 보면은 봅시다. 언제 매각했냐? 그러면 22년 2기에 매각했으니까 안분 계산을 할 때 22년 1기와 2기 중 1기를 사용해야겠죠? 2기 중에 판매했으니까 2기 공급가액은 판매할 때 확정된 게 아니다 보니까 1기 공급가액을 이제 안분 계산에 사용해야 될 거고 그러면은 먼저 A부터 계산을 해볼게요. 먼저 22년 1기 면세 비율이 이 300분의 12가 돼서 4%가 나와요. 아까 면세 비율이 5% 미만인 경우에는 공급가액 안분 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경우에는 이 포장 기계가 5천만 원에 매각했기 때문에 그거에 해당되지 않고 안분 계산을 수행해줘야 돼요. 4%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공급가액은 이 5천만 원에 이 300분의 전체 전기 총 공급가액 300분의 농산물 수출인 288 비율로 계산해서 공급가액은 4,800만 원이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된다. 볼 수 있고 그리고 포장기계 B를 공급한 경우가 있는데 B는 이제 48만 원에 매각했는데 면세 비율이 5% 미만인 경우도 적용이 되고 이 경우에는 그리고 재화의 공급가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도 안분 계산을 생략하고 전체를 다 과세 표준으로 본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포장기계 B의 경우에는 안분 계산을 하지 않고 이 48만 원 전체 금액이 과세 표준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공통사용 재화를 매각할 때는 이렇게 규정이 들어간다. 간단하게 보시면 되고 다음으로 문제 2번은 매입세 분제 관련인데